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새벽에 유난히 더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우울병의 좀 특징마다 조금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우울병의 그 어떤 뭐 상태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다니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일어나자마자 네. 이 아침에 굉장히 우울한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한데 밤이 되고 그때 뭐 오밤중이 되고 새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그때 굉장히 우울해지고 네. 좀 이거는 이제 그 좀 질병이나 사람마다 좀 특성이 조금씩 그렇군요. 달라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우울병이 진짜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암이다, 갑상선 암이다, 위암이다 이렇게 질병이 명백하게 진단되었을 때 그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마치 정신적인 것 같고 심리적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내가 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사라지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0중 8구는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나는 뭐 희망이 없다, 정신력이 약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는 내가 죽음밖에 택할 게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입시에서 실패했는데 내가 뭐 살아서 뭐 하나. 네. 이렇게 자꾸 정신적이고 의지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아주 명백한 자살 사고까지 가면 그래요. 이건 명백한 질병이거든요. 네,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 것 아주 같아요.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선아 선생님 말씀에 조금만 더 보충을 네.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이선아 선생님 말씀 사람마다 독특하고 네. 아침에 또 이런 것도 있다 했는데 어떤 비정형화된 우울증은 어떤 경우는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새벽에 힘들어하는 또 아침에 힘들어하는 뭐 멜랑콜리형도 있고 여러 특징들이 다르군요. 있죠. 네.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결국은 밤이 주는 고요함과 결국 잠을 못 자서 새벽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고요한 환경과 혼자 있게 되는 혼자 있으면서 더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들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적으로 보면 세로토닌이 아침에 혹은 새벽에 많이 분해되면서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새벽에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더 우울감이 더 심각해지게 생각이 그렇군요. 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이선아 원장님께서는 우울증이 있어서 약까지 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 생각드기에 그런 약 호르몬까지 조절하는 약이니까 뇌에 그게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제 중독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없을까요? 어때요?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많이 쓰는 약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네. 그게 이제 세로토닌을 올려주느냐, 도파민 올려주느냐, 뭐 노에피네프린 올려주느냐, 이거랑 이거 올려주느냐 다양한데 네. 그럼 이제 그 중에 어떤 약을 잘 고르는지가 이제 또 그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약은 원래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부작용을 하는 거고, 네. 저도 제가 먹었던 약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약의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입맛이 좀 떨어지는 거라든지, 잠을 좀 못 잘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적혀는 있어요. 적혀 약 있어요. 설명서에.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작용의 확률은 어떤 부작용, 아주 많아봤자 한 10% 정도, 10명 중 1명 나타나는 정도고, 네. 한 뭐 5% 미만인 부작용도 있고 1% 미만. 즉 약마다 약마다 좀 다르군요. 약마다 이제 부작용이 다르고 부작용의 확률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 한 10% 정도, 네. 적게 나타나는 건 0.1% 미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 그 약마다 이제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어보면서 어떤 환자한테는 이 약이 하나도 부작용이 없는데 어떤 환자한테는 이 약이 굉장히 많이 부작용이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소위 맞는 약이 달라요. 맞는 약을 잘 찾아드리는 게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고 네. 맞는 약이라는 건 뭐냐?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효과가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효과만 좋으면 뭐해?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럼 못 먹거든요. 즉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잘 찾는 게 굉장히 또 그 중요한 나한테 네. 맞는 약을 잘 찾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돼요? 그러게요. 이제 네. 그걸 제가 아까 1년 전에 먹었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한 2, 3개월 만에 물론 사람마다 그 평균 차이는 꽤 큰데 네. 그래도 평균 한 2, 3개월 정도면 거의 다 완치되다시피 해요. 이 호르몬이 뭐 쉽게 말해서 막 내 뇌에 하나도 없다가 내 뇌에 가득 차는 게 한 2, 3개월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평균이요.
그러면 이제 2, 3개월만 되고 나면은 나 다 나은 것 같은데 네. 나 이제 완전히 멀쩡한데 그러면서 약을 끊고 싶어져요. 네. 그럴 때 약을 끊어버리면 재발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군요. 보통 완치되고 나서도 한 뭐 6개월 정도 최소 그 정도는 약물 유지를 하는 걸 권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한 1년 먹었다고 했고 보면 짧게 먹는 분들은 한 6개월이나 9개월 길게 먹는 분들은 한 2년까지도 먹고 네. 약을 저도 이제 끊었잖아요. 네. 끊고 지금 약 없이 잘 지내거든요. 한 10년 넘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1년 전후로 약 먹고 약 끊으면 약 없이 완치돼서 잘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군요. 그 얘기인즉슨 뭐 의존성, 중독성, 뭐 습관성, 내성 이런 거 없이 잘 지낸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나 아니 이제 부작용도 뭐 좀 미미한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이 원장님한테 또 질문 드리는 건 20대 때 우울감이 오셨고 또 이제 30대 때 오셨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럼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제가 아까 1년 먹고 30대 초반에는 네. 1년 먹고 이제 완치돼서 약 끊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담임쌤의 질문은 이게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이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 그래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왜 누구는 우울증이 생기냐? 아까 원인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좀 체질이에요. 무슨 체질이냐면 우리 뇌에 그런 신경 호르몬을 이제 쉽게 말해서 신경 호르몬, 뇌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뇌에 있는 호르몬이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해서 되게 튼튼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설명드려요. 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입맛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입맛은 뭐 끄떡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잠부터 못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 이게 이제 체질이거든요. 즉 어떤 스트레스 상황, 트라우마 이런 걸 받았을 때 신경 호르몬부터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체질은 타고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님이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 어머니가 참 젊으셨을 때부터 좀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주무시고 그러셨어. 이런 분들 따님들 굉장히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타고나게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좀 이 체질을 좀 타고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질병이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암 유전 있는 가족력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뭐 아버님이 무슨 대장암이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장암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녀들이 탄 고기 절대 안 먹고 뭐 정말 자연식 채식만 했다. 이러면 좀 위험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거고 그냥 남들 먹는 정도로 먹었다. 이러면 남들보다 대장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이 우울증 소인이 좀 있는 분들은 남들이랑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 또는 도리어 적은 상황에서도 확 무너지고 병에 걸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가족력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아주 높아요.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 질환을 다룰 때는 기질적인 거 또 이런 걸 보지만 결국 우리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 해서 결국 생물, 정신,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 분인데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우울하고 힘들었다면 특히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으로 몇 년간 고생했다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죠. 그럼 이 소인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아이는 엄마한테 제대로 이 자라나는 양육 환경 동안 좋은 양질의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또 힘들게 또 자라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게 같이 됐는데 이 아이가 또 자라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적으로 이 취직이 안 돼 버렸다. 또 문제가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됐다. 이런 환경적인 게 또 사회적인 영향을 또 받아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니 결국은 이제 상담과 또 이런 사회복지적인 이런 것들도 동반으로 이제 이게 병행되어야 할 질환이긴 합니다. 이제 우울증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이나 가족들이 치료를 하려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럼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나요? 어때요?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아까 20대 초반에 한번 심하게 앓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병인지도 몰랐고 음.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고 사실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 하늘이 도우심으로 그때 제가 그 자살 시도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도를 만나갖고 제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됐는데 제가 네. 그때 병원에 가거나 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2년 정도 만에 어쨌든 서서히 조금씩은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이거 우울병이다.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나는 좀 네. 건강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했었으면 금방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런 게 저는 안타까웠고 저 자신도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알리는 편이에요. 음. 예,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고 네. 그리고 약 먹고 너무 좋아졌고 죽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벗어났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요즘 이제 20대 분들도 계속 취업 시도를 하는데 취업이 안 되고 또 중년들은 이제 은퇴는 다가왔는데 은퇴 준비는 안 돼 있고 또 65세 이상 이제 노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또 자녀와의 또 관계 또 가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기력증이라고 하죠. 그냥 네. 다 싫어지는 거. 네. 그럼 무기력증이 지속이 되면 그게 또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는 건가요? 어때요? 네, 이제 실제로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무기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무기력이 결국 에너지가 없고 활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의욕이 없다, 기운이 없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려요. 전화기를 잡을 힘도 없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해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어떤 경우는 회사원들이나 혹은 또 직장인, 대학생이나 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혹은 뭐 이때 40, 50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열심히 달린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소진증후군, 네. 탈진증후군 이렇게 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결국 이제 일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네. 또 자기 자신의 심한 경우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는 게 소진증후군 또 탈진증후군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울증의 한 범주 안에서 우울증도 범주가 넓어서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군요. 아까 이 통계 보면 전 연령층에서 20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다고 돼 있는데 네. 이들이 또 고민하는 것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이력이 나오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진단받은 이력이 있으면 취업의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담임쌤 말씀하신 그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세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일단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취업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대부분의 경우. 자, 대부분이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항공 조종 같은 거는 정신과 이력을 보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일단 정신과 그 경력이 있는지 병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조회할 수 없고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다들 이제 그냥 카더라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님도 아마 그거 조회 못 하셔요. 그렇군요. 법적으로. 다행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회사 뭐 인사 담당자가 볼 수 있다? 절대 못 보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실례로 저도 정신과 하지만 저도 뭐 취업 잘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보험. 네. 보험 못 드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 얘기도 많이 할까요? 그것도 정말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정말 심각하게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주요 우울병이라는 게 저도 뭐 굉장히 위험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보험 때문에 하는 게 일단 좀 안타까웠고 네. 그리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는 예를 들어 과거에 정신과를 진료본 경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보험의 사보험, 뭐 네. 무슨 화재, 무슨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보험을 못 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위법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또는 고혈압 약을 막 10년 넘게 먹었다. 그랬는데 실비보험에서 당신 고혈압 있으니까 좀 저희 실비보험 못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 정도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심한 어떤 정신과적 질병이 심해서 네. 어떤 그것과 관련된 그런 실비보험을 못 들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다른 질병과 달리 정신과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보험 가입에 거절됐다. 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뭐 아무튼 네. 그 상담해 주시는 네. 분이 잘 몰라서 보험 설계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분이 잘못 알거나 네. 아니면 이거 이제 조금 귀찮은 경우도 조금 있고 이게 본사까지 가야 되고 막 그쵸. 그러는 게 네. 싫어서 그렇게 그렇군요.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면 본사랑 다이렉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 이렇게 저는 꼭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요. TV에 보면 이제 모 연예인이 이제 자살을 하고 이어서 또 그 가족이 또 따라서 자살을 한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우울감이라는 것도 이 전염이 되는 건가라는 한데 실제로 전염이 되는가요? 어때요? 네, 우울증이 전염병은 아닌데 네. 실제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왜냐하면 가족은 이 사람과 제일 가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하고 이 사람이 실제 일상생활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남은 가족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게 우울병이나 이런 것도 전염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자살 유가족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자살 유가족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고 그 뒤로 남은 유가족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 국가에서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걸 합니다. 심리부검이요? 예,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살로 이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가족들을 상담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가족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상담을 꼭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주기가 있는데 네. 그 어떤 그 가족이 사망한 그 1년 이후에 네. 그 기간에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뭐 같이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후에 그냥 너무 허망하게 간 거잖아요. 준비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만 견딜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네. 먹었는데 저녁 때 그런 선택하게 되면 참 가족들이 견뎌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50대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했는데 그럼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 환자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또 별개인 건가요? 어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약간 별개기는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즉 자살을 예를 들어 100명이 했다. 그러면 100명 거의 다 우울증 환자냐? 그렇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의 그런 그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네. 일부는 우울증이라는 질병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거는 상당수가 우울병과 연관이 있는 자살은 그거는 맞고요. 네. 상당수가 우울병과 관련된 자살은 맞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살 유가족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저도 좀 덧붙이자면 자살 유가족인 분들은 굉장히 자책에 시달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그걸 관리를 못했으니까 못 봐줬으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살은 아니셨고 이제 병으로 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너무너무 자책하게 돼요. 나는 뭐 딸이 의사라고 하면서도 이 병을 내가 빨리 발견을 못해서 이렇게 내가 아버님을 가시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병으로 그냥 연세도 드셔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네. 한동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자살 때문에 그 생을 마감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저도 자살 유가족 많이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자책에 시달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전화 한 통화만 하는 친구 사이였어도 그 친구조차도 자책을 해요. 그때 내가 부재중 전화 못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사실 그 자살을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네.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거나 하면 정말 이건 너무나 큰 정말 마음의 짐이고 상처다. 그래요. 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아까 이제 통계로 보셨듯이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에 5명이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이제 지나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고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정말 많이 치를 것 같아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친구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건너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좀 요즘에 좀 무기력이나 또 우울감이 있다고 하면 가까운 병원 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 우리 치료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한 거죠. 그럼요. 칼 되는 일은 없죠. 무서워서. 치료를 받으시면 8, 90%, 뭐 7, 그래요? 80%, 8, 90%까지 좋아지시고 그냥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괴롭고 길고 힘듭니다. 2년까지, 1년, 2년까지. 네. 근데 그 사이에 안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나도 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가면 그렇지만 내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주변의 지인들, 친구분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양용준 원장님하고요. 이선아 원장님께서 나와서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잉클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부족한 내용은 이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이 네. 계신데 네. 채널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네, 저희는 정신건강 매거진이라는 그런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정신건강 잡지. 네. 정신건강 매거진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신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 나 상태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목적이 결국 이제 행복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인 그렇게 우울감, 불행이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